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깜짝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알았어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랬어요. 좀 조심하시지. 우리 대변인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들어보니 별로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의 연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네, 이륙 1시간여 뒤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 기내 기자석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농담도 던지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쫓겨났던 언론사에 먼저 질문 기회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졌네요. 네, 그것은 아마 가벼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아요. 처음에 기자들한테 그 좀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그 의미도 담긴 약속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기내 간담회 같은 경우는 모든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출발 전에 저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소통하는 모습, 그다음에 언론에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깜짝 기자 간담회 기내에서 열렸는데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비행기 트럭에 오르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 상대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서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느끼실 거고. 근데 한 분은 지금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하여튼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의 프렌드십은 뭐 상당히 뭐 기자들은 현재 취임한 지 2주 채 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양호한 그런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내에서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마 돌아오는 그런 귀국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이제 정부 조각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총리 청문회를 비롯한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답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당에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에 만족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난 항상 공직을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인데요. 이례적으로 대개 그 자치단체장을 하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랐고 그 힘으로 보다 그 차상위 새로운 도전을 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58.6%가 뭐 그렇게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뭐 아주 높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마 저 지지율은
자신에게는 어떤 격려와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좀 잘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칠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마치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끈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였는데요. G7 정상회의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이 없던 조기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사실 논의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참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G7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G7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이 다자간 이제 예. 협상 이런 내용 이런 자체를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은 간세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7월 8일까지 D-Day를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척은 상당히 미미한데 뭐 G7에서 한가하게 뭐 이렇게 G7 정상들과 뭐 이런 다자간 애교 뭐 이런 정상외교 이런 것 자체가를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 만찬까지만 본인이 마치고 지금 워싱턴으로 귀국하는데 귀국하는 것도 자신이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자신도 모른다. 근데 상당히 그 이제 이란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그거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에 지금 워싱턴 개최 준비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지금 있다는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글을 보면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much bigger than that, 훨씬 더 큰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언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일 만에 사실상 이게 정상회교를 위해서 G7 이렇게 이제 출국길에 올랐는데 내일 한미 간에 뭐 약식 그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초청했잖아요. 자기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자고 했는데 뭐 그때 가면 벌써 두 번째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애교 정상 애교 관계는 만난 횟수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경찰 특수단에 제출을 했는데요. 경찰 출석 요구는 지금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인 것이죠. 네, 별개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진출서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결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생각을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 좀 이루어지는데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있는 해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상당히 지한파 내지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하신 바와 같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한일 관계를 다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적인 협력은 협력대로 가고 또 과거사 문제라든지 서로 약간 불편한 문제는 또 그것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혜를 모은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일 외교 관계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내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 관계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매일 하나씩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후임 당대표가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오늘 해명글을 또 올렸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없던 저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지인들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며 눈에 실핏줄이 터진 아내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 무기력해진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 야당에서 계속해서 후보자를 거의 뭐 가족들까지 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의 이걸 혐오 정치 쪽으로 막 무차별적인 뭐 비방 또는 정치 공세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종전에 그 여야 간에 바뀌었을 때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동의해서 국회 인사청문자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딱딱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처가 다 지원한 게 맞다면 그게 그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거부한다면 사실상 이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미래가 없던 저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글을 오늘 남겼습니다. 어떤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68세 이제 김민석 집 내정자 전 후원회장이죠. 이분은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김민석 내정자하고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오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리 내지는 신이 뭐 자신은 이제 자신이 그 정치적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분이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사실상 2002년, 2007년, 2008년 이 정치자금법 문제로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발단이 이 강모 씨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또 자신이 또 정치적 낭인이 돼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면서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미국의 생활비도 월 450만 원치 뭐 거의 2년 가까이 또 지원했던 분도 바로 이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가지고 본인이 이제 처벌도 받고 그 추징금 7억 한 5천여만을 갖다가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다 본인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제 지난 2020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난 5년 동안 무려 채무 변제까지 포함해놓으면 한 8억 가까이 본인의 재산이 정식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해명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현재 4인 간의 채무 지금 현재 10명에게 1억 4천 문제 이런 것도 큰 문제일까 없을 건데 똑같은 당일날 한 분은 뭐 정읍에서 이렇게 돈 차용증이 또 주고받아지고 나머지 뭐 9분은 또 서울에서 그것도 뭐 고척동에서 뭐 어느 동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 사적 채무 관계가 그것도 이게 뭐 동일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해진 것도 그것도 국민적 의혹인데 문제는 이제
아빠 찬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콩의 인턴십 그 예. 부분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껏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해명이 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장관은 하루에 끝나지만은 이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문회 그 일정이 잡혀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는 여야 간의 청문회 이 정인 채택이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을 거예요. 전처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아내 그리고 이 강모 씨, 이 강모 씨 이런 사람들 저는 불러봤자 대려 전부 김민석 지금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뒷받침하는 그런 정언을 어차피 하고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공선이 큰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른 내용을 팩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려 정인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원내 전략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점이 아직 구체적으로 해명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내의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그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물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공직 후보자로서 가족이 공세의 대상이 되는 점에 미안하다는 점은 이해는 하는데 뭔가 지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저 앞에 계신 김성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하면서 가장 미안한 게 사실은 아내와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서 정치적 어떤 논란의 그 중심에 쓰는 것 자체를 원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돈을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아직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민주연구원장으로 겨우 이제 정치권에 복귀할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당 정책위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연구원에 제가 이제 그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김민석 당시 민주연구원장이랑 교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겨우 오랫동안의 낭인 생활을 끝이면서 제도권 정치에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고 2020년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정상적으로 본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무런 신용 같은 게 없는 거였기 정치적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신용 관계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이분 이제 강모 씨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민주당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분과 교류하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외 민주당도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그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그 같이 그 김민석 후보자하고 같이 당에 복귀해서 민주당에서 특정 지역의 그 원외위원장을 권한대행도 맡고 계셨고 여러 가지로 당 안팎에서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거 없이 김민석 후보를 조금 도와주는 조건에서 그리고 아마 저 자꾸 1억 4천 갖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1억 4천을 몰래 주지 왜 이 청구 계약서를 그러니까 금전거래 관계 계약서를 왜 남기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1억 4천 되는 돈을 몰래 그냥 주고 알아서 쓰면 될 일인데 굳이 금전거래 계약서를 써서 이자까지 갚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빌려서 그 빚을 갚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은 7억 2천만 원 상당하는 법적 추징금을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서 그걸 신속히 갚는 것이 우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그 해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잘 해명할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부른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도 할 때 물론 과거 우리가 야당할 때도 가족을 부르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서 동의해 본 적은 없었고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원내대표나 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가족을 청문회에 부른 적은 없었고요. 그 강모 씨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증인에 합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처라든지 현 아내를 부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자금 흐름에 있어서 교육비나 생활비를 전처나 현재 아내가 됐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이 총리 내정자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총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 전체 부처를 총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공직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정말 정밀하게 또
김민석 지금 내정자의 모든 삶을 다 이제 궤적을 다 이제 둘러보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가정사에서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 또 이혼한 전처까지 또 부르고 또 지금 현재 아내와 또 나름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뭐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이 채무관계 때문에 김민석 지금 내정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결정적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걸 팩트를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또 상황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정홍원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안대희 그때 대법관 그리고 문창극 순환사가 있었죠. 두 분이 총리가 연속해서 낙마한 네.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청문회 전에는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막상 이제 국민들은 청문회 당일날 지켜봐요. 아, 저 청문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걸 그거 보고 판단 국민 여론이 결론은 총리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청문회 당일날 뭐 이런 의혹들의 실체를 다 밝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아들 송금과 관련돼 가지고 해외 송금과 관련돼서 지금 전처를 부르겠다 지금 그러는데 올해 지금 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을 거로 보고요. 현재까지는 또 아까 주진우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봐니까 전처를 꼭 증인 출석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해외를 송금한 그 거래 내역이 있을 거나 또는 초기에 일정 금액을 현찰 그 국내에서 외화를 교환해서 환전. 가져갔을 수 있어요. 환전해서요. 환전 같은 경우도 환전 거래 증명이 다 되거든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전처까지 그 청문회장에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청문회 개최 이전에 이제 자료 제출 요청 이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전체를 굳이 부를 필요 없이 뭐 예양거래법상 이 예양거래 내역하고 한전거래 내역 해외 송금이나 요것만 환전, 자료 제출해서 그걸 김민석 내정자가 잘 제출해주면 굳이 뭐 이거 가지고 부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어제 오후에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혐의 및 7차 공판 기일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요구함에 응하실 겁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외래 치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는 상태가 악화하자 입원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김건희 씨는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겠다? 전혀 그런 측면은 아니겠고 피하기 위한 작전이겠죠.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때는 군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네, 윤 전 대통령 어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지지자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좀 비켜달라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3 비상계엄의 오판과 또 헌재 이제 탄핵 심판 이후에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빚어지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자신을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런 보수 세력의 본산 국민의힘이 또 내선 그 후보가 지난 6월 3일 날 대선에서 조기 대선에서 참패를 했고 또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그런 뭐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임을 확보해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과 과도한 그 입법 권력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정말 비판과 견제를 잘 해내야 되는데 이 야당이 이제 사실상 국민적 응원과 지지 성원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지금 현재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전에 김대식 의원이 기자 저 아침 방송에서 저런 입장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진짜 국모의 그런 뭐 전직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저는 뭐 그런 호칭은 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산병원에서도 뭐 지병이 우울증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는 밝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본인 심신을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잡혔으니까 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결국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왜 실패한 정권이 됐습니까? 실패한 정치 세력이 되고 한 것은 많은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뭐 동정론이 형성돼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박성준 의원은 오늘 특검 수사 회피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뭐 회피용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만 알 텐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특검의 대면 조사, 직접 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지은 죄 또는 그 관련된 본인이 지은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거꾸로 보면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지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병원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대면 조사를 회피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런 모습을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물론 저는 이제 언론과 정치인들 간에 어떤 균형 잡힌 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언론은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거고 정치인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면 일정하게 저렇게 기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 사전에 합의해서 프레스라인 같은 데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대신 양해를 구하고 따라오면서 취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 이해찬 당대표님을 오실 때 그 대변인을 하면서 수석 대변인을 할 때 기자분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누가 따라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는 항상 서서 아예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 경우는 지금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인터뷰에 정식으로 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에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답을 하고 저렇게 기자분들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는다면 기자분들이 원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이 맞죠. 예,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죠. 당 혁신위를 설치하고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빠른 시일 안에 열겠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네, 송 원내대표는 개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결국 당 지지세가 강한 TK 의원인 만큼 구주류 의원들의 물밑 지지를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로친윤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혁신위 구성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5대 개혁안,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 받을 준비가 된 건가요?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적인
그 경제 관료입니다. 예. 경제 정책 관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책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는데 자신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각오를 이제 밝혔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여야 관계는 이제 3대 특검을 갖다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으로 잘못되면은 이 특검이 흘러가서 이제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정치력으로 원내 사령탑의 그 소중한 임무를 지금 다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여전히 언론은 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특히 아마 저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는 5분인가 계속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TK에서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친윤 그런 지지를 얻은 그런 원내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제대로 추동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당론 무효화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 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뭐 절충형식으로 본인은 핵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한 변화를 추동하겠다 이런 건데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5대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수용하고 그걸 실천할 그 어떤 입장을 내야지 그걸 다시 또 핵심위원회는 뭐냐 이렇게 이제 벌써 반발하고 나서거든요. 이런 자체가 지금 현재 어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말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정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저는 걱정과 함께 과연 송원석 의원이 TK 지역 출신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서에 걸맞는 그럼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정말 빼저리게 본인이 실천해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려고요. 예, 국민의힘의 자정 노력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정권은 바뀌어도 국회는 늘 국민의 삶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속도도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진은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인 송원석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부터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갔다면서 법사위원장 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저 국민의힘에 지난번 21대 국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그 당시에 그 저희가 다수 의석을 가졌는데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었지 않습니까?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에 양보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일종의 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장치로 활용하면서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는 법사위원장을 소수당한테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법사위원장 양보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고요. 국회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야당인 시절하고 지금 여당으로서 바뀐 시점에서 법사위에서의 어떤 법안 논의 또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일방 처리하는 것보다는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더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서 협의나 협치 얘기를 강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회가 사려우실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인 이제 뭐 갈래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국민의 또 그런 좋은 판단으로 절대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넘게 민주당 주도의 그런 독단과 전행이 지금 현재 과도한 입법 권력이다.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난 6월 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 재앙적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이 지금 야당으로서 국회와 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사위원장 정도는 이제 민주당에서 양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야당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 야당만이 쉽게 말하면 거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를 합니다. 지금같이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뭐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라든지 일부 호가 호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정 노력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런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거대 입법 권력 그리고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야당의 저 자신들의 저런 뭐 비판 이 힘이 모자라거나 그때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고 정부도 놀라게 되고 국회도 우리가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국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이 성립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건 쏙 빠뜨리고 법사위원장 이제 우리한테 내놔. 그럼 민주당이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임 원내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오는 8월 2일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3선의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청래 의원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 선언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장경태, 양문석 등 현역 의원을 동행하면서 당대표 포스가 느껴진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이 맞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역시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박찬대 당대표 타이틀 차고 찬대서 뜨겁게 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와 현충원을 함께 참배한 양문석 의원에게 형답지 않게 왜 정청래와? 라고 물어본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언제부터 정청래를 동지가 아닌 아예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불가촉 정치인으로 취급했냐라며 SNS를 통해 맞받았는데요. 당대표 선거의 조기 과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식 818호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2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방을 비웠고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에 당선되며 승계해서 3년 정도 쓴 공간인데요. 당대표 선거를 겨냥해 친명을 부각하려는 이벤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과열됐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직 후보자도 다 확정이 안 되는데 과열됐다는 건 좀 그런 거고요. 연판장이 등장했다고 하니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 여당의 당대표는 이 정도는 해야 그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연판장이 도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그 뒷받침해야 되는 정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열하거나 서로 간에 배제하는 방식의 그 경쟁보다는 정말 그 누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당의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역량을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라고 밝혔는데 진심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권 세력, 거대한 집권 세력 아닙니까 이것도. 이 거대 집권 세력이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집권 세력 내부에 쉽게 말하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금이 가는 거는 항상 보면은 당내 경선, 경합에서 비롯해요. 이 경쟁 경합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치러오라면 도로전 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측면에서 특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당내 가장 친명 중에 친명 인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형동생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당대표 할 거야. 둘이서 이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개딸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성 지지층인 이 개딸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당내 이제 파열음은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게 다만 바로 이어질 것이냐, 안 그러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근데 그런 파열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당대표 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